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정책론 영상 강의입니다. 우리 강의는 도서출판 공동체가 출판한 공감 1급 사회복지정책론 수험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출판된 도서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는 주제로 세부적인 6개의 소주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요, 내용이 약간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발달 이론을 다루게 되고요. 즉, 사회복지 정책이 역사적으로 발전한 과정을 이론으로 추상화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서구의 복지국가 역사, 그 중에서도 영국과 독일과 미국, 이제 독일과 미국은 이제 짧게 보고요. 영국을 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복지국가의 발달과 위기는요, 이제 복지국가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50년대,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중반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위기기라고 할 수 있는 80년대,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재편기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이후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살펴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유형화 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것은 시험에 매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6절은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인데요. 사실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는 서구의 역사를 많이 다루고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정책론보다는 상대적으로 법제론에서 그 법의 제정 연도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 정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따지면요. 56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을 공부할 건데요. 한 9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산업화 이론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56쪽의 교재를 한번 보면요. 뭐 9회부터 한 20회까지, 거의 한 경년에 한 번꼴로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출 표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22회, 가장 최근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화 이론은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자, 핵심 첫 번째 줄에 써놨죠.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화 이론은 이제 그 56쪽에 중간에 보시면 구조기능주의 혹은 기능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역사회 복지론 같은 데서도 이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이 구조기능주의 혹은 기능주의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56쪽 중간에 이렇게 써 있죠. 구조기능주의란 사회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고 부분이 잘 작동하면 사회는 조화로운 전체로서 유지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의 결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산업화 이론은 우리가 이제 수렴 이론이라고도 해요. 56쪽에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은 수렴 이론이라는 논의와 관련해서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 간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을 강조한다. 즉, 유사한 산업화 단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 이 사회복지 정책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기술 수준과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발달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산업화 이론을 수렴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설명 위에 이제 산업화 이론의 한계가 나와요. 즉 56쪽의 밑에서 8번째 줄인데요.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 혹은 경제발전 수준이라는 이 경제적인 요인, 즉 경제 변수를 복지국가의 발달 요인으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 발달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쪽 맨 밑에 보시면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윌렌스키가 있다는 것도 13회 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7쪽에 이제 독점 자본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독점 자본 이론은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독점 자본 이론, 자, 57쪽에 이제 위에 보시면 상업화 이론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능주의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독점 자본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쪽의 중반에 보시면 시험에서 나오기도 했고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도구주의와 구조주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57쪽의 중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점 자본 이론은 국가의 자율적 역할의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와 구조주의로 구분된다. 그래서 도구주의에서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이 복지국가를 확대시켜라고 하면은 그런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구조주의는 국가가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다. 즉 상대적 자율성, 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는 제가 이렇게 써놨죠. 국가는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다. 무슨 얘기냐? 자본가 계급이 소위 말해서 자본가 계급은 복지국가를 발전시키기 싫어한다. 하지만 국가가 보기에 복지국가가 발전해야만 장기적으로 이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가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복지국가 확대를 반대하더라도 국가의 엘리트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복지국가를 발전시키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국가는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때로는 자본가 계급의 의도와 입장을 달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57쪽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이에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권력 자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57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산업화 이론과 독점 자본 이론은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경제 요인을 중시합니다. 예, 산업화 이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산업화, 즉 경제 발전 수준이라고 한다면 독점 자본 이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경제와 관련된 이제 계급 구조, 즉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에서 자본의 어떤 그 요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경제 관점을 중시했다면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이제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인, 대표적으로 뭐 노동조합의 어떤 그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좌파 정당의 영향력, 이런 건 이제 정치적인 요인이거든요. 이런 걸 강조하는 입장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58쪽으로 넘어가면요. 58쪽에 이제 네 번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착과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한다. 그래서 복지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첫 번째, 노동조합의 중앙 집중화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좌파 정당의 집권 등이다. 그래서 좌파 정당이 집권하려면 결국에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착을 복지국가의 발전의 요인으로 또 강조를 합니다. 자, 사회민주주의 이론 중에서 이제 권력자원론이 또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 권력자원론은요, 자본가 계급이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권력자원을 가졌지만 정치적 권력자원은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다. 왜?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이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로 봤을 때, 노동자들이 다수예요. 우리가 이제,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소위 1인 1표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소위 노동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인 권력 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좌파 정당이 의회에 더 많이 진출을 함으로써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권력 자원론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8쪽 이익 집단 이론입니다. 이익 집단 이론은 이제 이익 집단 정치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이익 집단 이론은 우리 58쪽의 중간에 보시면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정치적인 힘의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에 따른 이익집단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는데 이익집단이론은 이러한 다양한 이익집단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귀속적 차이에 따른 이익집단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뭐 여성단체 등등 다양한 우리가 집단을 예로 들 수 있죠. 이러한 집단들은 우리가 이제 그 사회민주주의나 아니면 뭐 독점자본주의 체제 이론에서 보듯이 뭐 전통적인 계급 이론과는 결을 달리하죠. 전통적인 계급은 우리가 이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거든요. 그런데 이익집단 이론에서는 비계급적인 집단들, 노인, 장애인, 여성, 뭐 아동, 빈민 뭐 이런 식으로 비계급적인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인 활동과 그 다음에 그러한 요구를 받아안는 어떤 그 정당과 정부의 호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9쪽을 보겠습니다. 국가 중심적 이론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론은요,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주로 이제 수요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산업화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에 대한 기능적인 필요성, 즉 산업화에 대한 수요가 강했던 것이고, 산업화와 그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강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독점 자본 이론은 자본가 계급이 이 소위 이제 계속 자본 축적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성, 즉 수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 민주주의 이론은 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인 힘이 세져서 이 노동자의 어떤 그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익 집단 이론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이 주장과 요구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의 발전이 주로 이제 이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게 이제 앞서 설명했던 그 이론들이었다고 한다면, 국가 중심 이론은 이 복지를 공급하는 이 공급자 측면, 즉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59쪽에 이제 위에서 한 8번째 줄 보시면, 자, 이 국가 중심 이론은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전문화된 국가관료제의 영향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의 정책 형성 과정에 따라서 복지 수요가 정책의 수립과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로 이 중앙 집권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 대표적으로 스웨덴이 있거든요. 이런 나라가 굉장히 지방 분권적이고 그 다음에 다원주의적이고 분파적이고 이런 국가보다는 사회복지 발달에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슬라이드에도 마지막에 써 있는데요. 국가 관료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가 복지국가의 발전을 이끈다. 이런 이제 설명도 국가 중심주의적 이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방금 설명드렸던 걸 좀 이제 보충을 하자면요. 이런 거죠.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관료가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직 내에서의 파워라든지 이런 거를 키우려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국가 관료들이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 관료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행위는 지극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에서 발현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넓게 보면은 결국 복지 예산을 확대시킴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국가 중심주의적 또는 국가 중심적 이론에 대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책론 59쪽에 보시면 이제 T.H. 마샬의 시민권론이 나옵니다. 자, 마샬은 사회복지의 발달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이런 발달에서 이제 기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시민권이라는 것은 18세기에는 공민권의 발전을 주로 이제 두고 보았다면 19세기에는 정치권, 즉 주요 선진국을 통해서 이제 남성 성인들 중심으로 일단 그 보통 선거가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접어들면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사회권이 강조되죠. 그래서 20세기에 사회권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복지국가의 본격적인 발달도 20세기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산 이론이 나오는데요. 확산 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이 독일에서 1883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독일의 사회보험 도입이 이후 주변 국가의 사회보험 도입에도 영향을 미쳤고 사회보험 확산에 그러한 이제 기폭제가 되었다. 이런 게 이제 확산 이론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쪽에 보시면 사회 양심 이론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인도주의가 제도화된 것이다. 또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모 이론이 있습니다. 음모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의 주된 목적은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기득권의 그러한 그 이해관계를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복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 혁명이 이루어지거나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기득권층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득권층이 계속 자신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고 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사회복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음모 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 정책의 주된 목적은 사회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에 있다. 자, 이런 표현이 16회, 19회 때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실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61쪽이고요. 2절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입니다.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시험에 매년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구빈제도를 보겠는데요. 자, 구빈이라는 것은 빈민을 구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신구빈법까지 이걸 통틀어서 그냥 구빈법이라고 합니다. Poor Law. 예, 그런데 특히 엘리자베스 구빈법부터 이 스피너랜드 제도 정도까지를 우리가 구구빈법, Old Poor Law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거에 이제 상대되는 이제 신구빈법을 New Poor Law라고 하죠.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이제 시간적인 순서대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에 마련이 되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요. 이제 위에서 한 10번째 줄을 보시면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의의는 최초로 빈민구제에 대한 전국적인 행정구조를 수립했다는 데 있습니다. 즉 구빈의 책임이 과거에는 주로 뭐 교회라든지 수도원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빈민구호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선포한 그런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쪽의 중간에 보시면 구빈법은요, 이 지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체제였다. 여기서의 지방이라는 것은 교구라고 부릅니다. 교구, 영어로 페리쉬. 그러니까 이제 구빈법의 지방 행정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구마다 이게 이제 그 구빈의 내용이 약간씩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계속 이어서 책을 보면요. 무급의 지방 공무원, 즉 치안판사가 자신의 교구의 빈곤 문제를 책임졌고 구빈 감독관을 임명해서 이제 구빈 행정을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호 대상자인 빈민을 노동 능력에 따라서 첫 번째,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두 번째,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세 번째, 보호자가 없는 이런 보호 대상 아동, 즉 요보호 아동으로 나누고 각각 다르게 처우했다. 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자선원이나 구빈원에 수용해서 보호를 했고 그다음에 보호 대상 아동, 즉 요보호 아동은 장인에게 도제로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61쪽 밑에 보시면 정주법이 나옵니다. 정주법은 1662년에 마련된 법이고요. 정주법이라는 것은 이 소위 말해서 당시에 이 이제 그 농사지을 땅을 잃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빈민, 거지, 배가 구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마다 이 구빈의 혜택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관대한 구호를 제공하는 이런 지역으로 이러한 그 방랑자나 빈민들이 모여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빈민들이 유입되는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빈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모이게 되면 소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이 구빈세 부담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치안 불안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원래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이제 그러한 법의 내용이 바로 정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주법은 6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쪽에 위에서 한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
작업장법이 나옵니다. 작업장법은 작업장 심사법 혹은 나치불법이라고도 하는데요. 1722년 혹은 그 역사적인 문헌에 따라서는 1723년에 마련이 되었다고 언급이 되고요. 이 법은 각 교구, 즉 이 구빈 제도의 지방행정단이죠. 각 교구가 작업장을 짓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작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교구는 이 법에 따라 다른 교구와 연합하여 작업장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시면 이 작업장법은 빈민의 노동을 강조하여 구빈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라고 이제 또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길버트법입니다. 길버트법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길버트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구빈 제도라는 것은 빈민을 정말 위하고 빈민을 도와주고 빈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그러한 의도라기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에 순응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빈민을 가혹하게 다루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길버트법은 상대적으로 이 구호의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강조한 법입니다. 1782년에 마련되었고요. 노동력을 가진 빈민에게도 원외구호, 즉 작업장의 수용에서 또는 구빈원 자선원의 수용에서 시설에서 보호하기보다는 원외구호, 시설 밖에서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원외구호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러한 그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고자 했던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62쪽의 스피넨드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길버트법처럼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담고 있었던 어떤 그 원외구호의 그 모습이 보였던 내용입니다. 자, 스피넨드 제도는 7글자로 줄이면 저임금 보조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2쪽. 자, 밑에서 6번째 줄. 노동 빈민에 대한 구제, 원외구제를 허용한 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스피넨랜드 제도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소위 말해서 일종의 그 최저 그 생계비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 생계 기준보다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스피넨랜드 제도는 물가와 가족 규모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62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스피넨랜드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할 때 물가와 가구 규모를 반영하였다. 이게 이제 22회 때 언급되었던 내용이죠. 자, 가구 규모를 반영했다는 것은 결국에 자녀의 수를 따졌다는 겁니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보조금이 많아진다. 이거는 이제 결국 오늘날 복지국가의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3쪽에 공장법이 나옵니다. 자, 공장법은 당시 굉장히 이제 그 노동 조건이 가혹하고 특히 이제 아동 노동이라는 아주 그 소위 부조리한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이 공장법은 아동의 노동 여건을 개선했다는 그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쪽에 신구빈법이 나오죠. 1834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63쪽에 밑에서 한 12번째 줄을 보시면 1832년 왕립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신구빈법 혹은 개정구빈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요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신구빈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구빈법의 3원칙이고요. 그중에서도 열등처우의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63쪽에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확립하였다라고 해서 열등처우의 원칙이란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것은 이미 1장에서 비례적 평등을 얘기할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4쪽으로 넘어가셔서요. 신구빈법은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즉, 이건 뭐다?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원내구호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에서 이제 그 제시하였던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빈민은
원 내에서 구호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신구빈법의 세 번째 원칙은 균일 처우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빈민이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한 것이다. 즉, 이 법은 전국적으로 구빈 행정구조를 통일하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읊어드린 내용은 모두 64쪽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4쪽에 밑에 보시면 찰스 무스와 시범 라운트리의 사회조사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사의 의의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데에 있기보다는 사회적인 데에 있다. 저임금이라든지 실업과 같은 이런 소위 이제 그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빈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5쪽 위에 보시면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가 나와요. 이것은 1905년부터 1909년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기존의 이러한 그 억압적인 구빈법을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구빈법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였습니다. 그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수파들은 다수파 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 페이비안 사회주의자와 같은 개혁적인 이 개혁파들은 소수파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다수파 보고서는 구빈법의 유지와 개선을 주장하고, 소수파 보고서의 이 저자들은 소위 이제 구빈법의 폐지와 보다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런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자, 65쪽 우리 슬라이드에 이제 있는 부분인데요. 자유주의적 복지개혁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노령연금법과 국민보험법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노령연금법은 1908년에 마련된 제도로서 일종의 이제 그 공공부조 성격의 노령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이 소위 이제 공공부조 성격의 연금급여를 주었던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제 구빈법이 아니고 보다 이제 다양한 그러한 이제 복지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0세기죠. 그죠? 예. 자, 1911년에 영국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도입이 됩니다. 그게 이제 국민보험법인데요. 국민보험법은 이제 1부가 건강보험이고 2부가 실업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이 국민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한 것이죠. 특히 실업보험은 이제 서구 복지국가 중에서는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의의도 있고요. 자, 66쪽으로 가겠습니다. 66쪽 진짜 중요하죠? 요거 시험에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자, 베버리지 보고서는 66쪽에 이제 그 위에서 한 8번째 줄을 보시면은 1942년에 영국에서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이제 복지국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이 나아가야 할 어떤 복지국가의 미래를 그린 그러한 이제 계획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66쪽의 중간에 보시면 이제 영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로서 5대 악, 이제 the five evil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이제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시험에 3번이나 나왔고요. 그래서 베버리지는 영국 사회에서 결핍은 빈곤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득보장, 즉 사회보장이 필요했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의료 시스템이 필요하고,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의무교육이 필요하고, 불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주거 이 정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잘 시행되는 국가가 결국 복지 국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7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베버리지는 이제 그 결핍, 즉 궁핍의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장의 전제 조건으로 67쪽의 3번째 줄이요. 가족수당은 아동수당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포괄적 의료 및 재활 서비스, 3번째 완전 고용,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4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베버리지는요, 이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보험,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회보험의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67쪽에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 한 11번째 줄에 포괄성의 원칙, 즉 포괄성이라는 것은 사회보험이 대부분의 사회적 위험을 포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죠. 베버리지가 생각한 사회보험은
정액 부담, 정액 급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정액 부담은 정액 기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액 부담과 정액 급여 혹은 정액 기여와 정액 급여의 원칙이죠. 그래서 정액 부담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 누구나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이런 사회보험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68쪽을 보시면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가족수당법, 그 다음에 국민건강서비스법, 즉 NHS죠. 그 다음에 국민부조법 등이 실행되기에 이릅니다. 특히 국민부조법은 1948년에 영국에서 시행됐는데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350여 년간 영국의 구빈법 체제는 막을 내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9쪽입니다. 이제 독일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독일은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그 하나의 역사만 핀포인트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독일의 이제 그 정치인 중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19세기 중반에 이제 여러 그 제후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그 독일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 독일의 이제 그 소위 정치인이 되고요. 이 비스마르크는 이제 독일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그 국가를 내부적으로 안정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에서는 이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이 날로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일종의 그 이제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하게 됩니다. 당근은 이제 지금 볼 사회보험에 도입이 되겠고요. 채찍은 이제 사회주의자를 탄압하는 그러한 사회주의자 탄압법의 도입과 사회주의자의 탄압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9쪽에 이제 그 위에서 7번째 줄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 사회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질병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되고 그 다음 재해보험, 그 다음 노령 및 폐질보험의 순으로 도입이 됩니다. 자, 요 내용도 시험에 3번이나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특이한 것은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조치인데 당시 사회주의자는 이것이 국가의 일종의 음모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자, 산재보험,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재해보험으로 불렸죠. 재해보험의 재원은 사용자 측에서 전부 부담했다는 특징이 있었고, 자,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산재보험은 이 무과실 책임주의에 근거를 두어서 사용자가 이제 부담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시험에 뭐 한 번씩 나왔던 것이니까요. 밑에 있는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70쪽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입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죠.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과 가족, 내지는 뭐, 소위 자발적인 어떤 민간사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국가가 개인 생활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사회 문제는 전통적으로 이제 가족이나 시장에 의해서 해결된다든지 아니면은, 기껏해야 이제 지방정부의 개입, 요 정도가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1929년에 이제 엄청난 경제 위기, 즉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이제 미국의 대량 실업과 대량 빈곤의 문제가 이 비공식적으로 또는 주정부 수준의 개입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시행함으로써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주로 이제 비용을 대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는 어떤 연금보험이라든지 또는 공공부조, 실업보험 이런 게 이제 사회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시행이 되죠. 그런데 70쪽 이제 밑에서 7번째 줄을 보시면 사회보장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의료보험 도입에 실패했다는 것은 큰 한계였다라는 것이 9회와 18회 시험 때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자, 70쪽과 71쪽에는 이제 스웨덴 복지국가의 형성에 대한 짧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16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 교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72쪽으로 넘어갑니다. 복지국가의 발달과 위기에 대해서 짧게 보죠. 자,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있습니다. 자, 복지국가의 발달이라고 하면요. 먼저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완비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5대 사회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도입은 상대적으로 늦었거든요. 예. 산재보험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963년에 법이 마련되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은 2007년이 돼서야 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구 복지국가를 보면요, 대체로 사회보험이 빠른 나라들은 1800년대에 도입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아까 독일 보셨지만 1883년에 도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서구의 복지국가는 늦어도 20세기 초에는 대체로 사회보험이 다 도입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72쪽에 중간에 보시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또 복지국가의 발달을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72쪽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포괄성, 보편성, 적절성, 재분배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 73쪽을 보겠습니다. 자, 복지국가의 황금기가 나와 있죠. 복지국가의 황금기 또는 복지국가의 전성기라고도 하고 혹은 자본주의의 황금기, 즉 골든 에이지 오브 캐피탈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즉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끝나잖아요. 이 시기 이후부터 1950년, 1960년대를 거쳐서 1970년대 초중반까지, 즉 대략 한 30여 년을 우리가 이른바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복지국가의 황금기의 이제 주요한 특징이 몇 개가 73쪽에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복지국가의 황금기에는 사회적 타협을 토대로 해서 국가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화해적인 정치 구조가 유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사 협력과 노사 안정을 토대로 이제 경제 성장 그리고 완전 고용, 그 다음에 복지 지출의 확대가 나타나는 그러한 선순환의 모습이 이제 그 복지국가의 황금기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국가의 이 전성기 때에는 소위 이제 그 포드주의적 생산 체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국가의 황금기 시기에 어떤 그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케인즈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3쪽에 이 케인즈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케인즈주의는 이제 13회 때와 17회 때 두 번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밑에서 한 10번째 줄을 보시면 시장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 73쪽의 밑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 소위 말해서 이제 7번째 줄이군요. 총수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총수요를 늘리려면 고용을 늘려야 되고 또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복지국가 확대의 어떤 그 이론적 기반이 된 케인즈주의 핵심 개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쪽으로 가죠. 복지국가의 전성기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자, 1970년대 초중반 이후에 이제 복지국가의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외부적인 사건으로는 오일 쇼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는 1973년에 제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1979년에는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모두 중동 지역의 정치적인 어떤 그 불안정 이런 거에 이제 기인을 한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이제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의 위기는 이제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가속화가 되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74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경기가 불황인데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동반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74쪽에 위에서 8번째 줄이요. 7번째 줄이요. 자, 이게 이제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 침체, 그리고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왜? 연금은 이게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심해지고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국가 부문이 비대화되고 이러면서 복지국가에서 계속 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겁니다. 예, 이른바 재정 위기에 심하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더 심해지고요. 자, 그 다음 74쪽의 중간에 보시면 독점 자본주의의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이 커졌다. 이건 뭡니까? 축적이라는 것은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그 자본 축적에 대한 어떤 그 국가적인 노력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정당화 기능, 정당화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국민들한테 이러한 복지국가 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계속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라든지 소위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자본 축적을 강화하면 정당화 기능이 훼손되고 정당화 기능을 강화하면 자본 축적이 잘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는 이러한 축적과 정당화라는 두 가지 모순적인 기능을 계속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4쪽에 또 밑에 보시면 그동안 유지되었던 국가와 자본과 노동 간의 화해적인 정치 구조가 깨지게 된다. 예,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가 확대되면서 관료 및 행정기구의 팽창과 정부의 비효율성이 커졌다. 이른바 정부 실패가 커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포드주의적인 생산체제가 더 이상 뒷받침되지 못하고 포스트 포드주의, 다품종 소량 생산의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도 이 시기에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정당성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5쪽을 보시면 이제 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대해진 이러한 복지국가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강조한 게 주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가 되면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그리고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조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중심의 이런 경제 논리가 강화가 되고 사회복지 지출의 축소, 그리고 선정 기준의 엄격화,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이런, 즉 공공부문이 담당했던 이런 사회복지 공급의 역할을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민영화,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75쪽에 써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복지국가 위기기 때 이제 미국에서는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소위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서 AFDC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이제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좀 더 이 빈곤층에 대해서 이 공공부조의 수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고, 이러한 공공부조로 이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이 AFDC에서 TANF로 이제 이행되는 이제 그러한 또 미국의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AFDC에서 TANF로 바뀌는 그런 역사적 흐름과 AFDC TANF의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75쪽에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22회 시험 때 또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기출문제까지 우리 공감 수험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슬라이드에 보면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76쪽부터입니다. 이제 1990년대 이후는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의 재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국가가 단순히 전성기 때처럼 이제 일방적인 현금 이전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복지급여의 지급과 함께 어떤 노동의 강제라고 하는 의무를 중시한다든지, 또는 인적 자원의 투자와 같은 이런 기회평등 정책을 강조한다든지, 뭐 그러한 모습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76쪽에 제3의 길을 한번 보도록 하죠.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기에 영국의 앤서니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논의를 제3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전략, 즉 복지개혁의 방향은 권리와 의무의 조화, 그리고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 복지다원주의의 추구, 근로와 복지의 연계, 일을 통한 복지, 즉 워크페어 등이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2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3의 길이 추구하는 국가를 우리가 사회투자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전략 혹은
사회투자 국가의 전략, 즉 사회투자 전략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77쪽에 나와 있는 사회투자 국가의 전략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강조한다. 또 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근로 능력을 높인다. 불평등의 해소보다는 사회적 배제의 감소를 강조한다. 그리고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통합적 시행을 강조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즉, 우리 교과서에는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강조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7쪽 밑에는 슌페트리안 워크페어 국가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78쪽으로 가면요. 테일러 굽이라는 학자가 이른바 이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즉 신사회적 위험, 뉴 소셜 리스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포드주의 체제를 넘어서서 이제 포스트 포드주의 이 사회에서 이제 그 소위 이제 후기 산업 사회에서 과거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최근에 주목되고 있고 또 이것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4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요게 이제 시험에 또 한 2번 이상 나왔습니다. 자, 테일러 구비가 강조한 신사회적 위험 4가지 78쪽의 중반부에 있죠. 1.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라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 자, 고령화를 얘기합니다. 다음 3.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 고용 불안정의 심화는 고숙련 전문직 노동자보다 저숙련 또는 저학력 노동자에게 있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4번째, 국가의 복지 재정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 재정의 부족을 커버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강조되고 있고, 민영화가 강조된다는 것은 소위 이제 복지국가의 이 수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로서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쪽은요. 다음 내용인데 5절이죠. 복지국가의 유형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윌렌스키와 르보, 티트머스, 퍼니스와 틸턴, 미슈라, 테레본 등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한 10년간 한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에스핑 앤더슨은 매년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세 유형으로 복지국가를 구분을 합니다. 79쪽의 중간에 보시면 탈상품화의 개념이 나오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 또는 사람들이 시장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자, 79쪽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계층화가 나와 있죠. 계층화라는 것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계층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계층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유형화한 결과를 보죠. 첫 번째, 자유주의 복지국가입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주의 비중이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부주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자녀적 특성이 강하고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이 강합니다. 자, 80쪽. 자유주의적인 노동률을 강조하는 국가이고요.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복지국가의 정책이 보편적이지 않고 선별주의적이다 보니까 또 자녀적이다 보니까 탈상품화의 효과는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계층화의 정도가 크죠. 왜냐면은 이 공공부조라는 것 또는 선별주의적인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복지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대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주로 이제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고소득층인데 복지 혜택을 입는 사람은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국가의 정책이 소위 비용의 부담자와 그 다음에 복지의 수혜자를 구분시키는 겁니다. 계층을 분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이 계층화를 또는 계층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우리 교과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혹은 보수주의 복지국가 혹은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라고도 부릅니다. 자,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대륙 국가가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이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특징은 분절적인 사회보험의 운영에 따라서 그 노동시장에서의 신분의 차이가 유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원리를 강조하는 복지국가 정책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 사회보험은 주로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그 이제 혜택이 분절적으로 나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위에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통합적이잖아요. 모든 국민이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그러한 제도에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건강보험도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의료보험 조합이 수백 개가 있었던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은 81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노동시장에서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험 분산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수주의 복지국가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81쪽의 위에서 10번째 줄,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이고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해서 전형적으로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는 남성생계 부양자 모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메일 브레드 위너 모델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화의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이 적용되는 사회보험이 분절적이기 때문에 계층을 통합시키기보다는 계층이 분화되는 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작동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데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사회복지 정책이 보편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보편주의적인 이유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민권 또는 사회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회수단과 사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산층을 넘어서까지 복지국가의 이 대상자로서 포괄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가족과 시장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탈상품화의 효과는 가장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82쪽으로 넘어가시면 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영어로는 ALMP라고 하는데요. 즉,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노동시장에 나와서 일을 할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그들이 쉽게 노동시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양한 어떤 일자리 알선, 그 다음에 직업 능력의 개발,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가 강조되는 그러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학자들의 복지국가 유형화가 있는데 이건 83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없으시면 일단 그 각 학자들의 이름과 그 다음에 주요한 유형의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윌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복지국가는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얘기할 때 나왔던 그 내용이고요. 티트머스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산업성취 수행 모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산업성취 수행 모형은 이른바 우리가 에스핑 앤더슨에서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델 얘기했던 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산업 성취 수행 모형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이런 그 성과, 즉 업적이나 성취를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따라서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이 결정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4쪽에는 퍼니스와 틸톤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적극적 국가는 가장 사회복지 수준이 낮은 국가고 사회보장 국가는 소위 말해서 국가가
최저 생활 수준의 보장까지는 담당을 하지만 그 이상의 자원 배분은 시장에 의한 그런 분배를 강조를 하고 사회복지국가는 가장 일종의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이제 그러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슈라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유형화를 했는데 분화된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통합적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이라고, 스웨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85쪽의 테르보는 이게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수준,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의 이 완전 고용에 대한 의지 또는 노동시장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4가지로 유형화했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인데요. 이건 이제 법제론에서 주로 많이 이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책론에서는 정말 핵심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60년대에는 일단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빈층을 위한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고요. 사회보험 중에서는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이 도입되었는데 87쪽에 보시면 1964년에 시행된 의료보험은 강제 가입이 아니고 임의 가입이어서 유명무실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1970년대를 보시면 지금의 국민연금의 전신이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고요. 1977년 7월부터 드디어 의료보험의 강제 적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87쪽 밑에 보시면 1980년대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9년이 되면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제 고용보험이 도입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의료보험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의료보험이 조합주의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는 게 수백 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의해서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는데 2차에 걸친 통합 절차에 따라서 의료보험의 통합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2000년이 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함으로써 이제 오늘날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완전히 단일한 통합적인 건강보험으로 이제 소위 이제 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보시면요. 이제 국민연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1999년에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갑니다. 2000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과 비교를 하면은 그 생존권의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 생존권 보장의 보편적인 확대, 그리고 보다 이제 이 생활보호법이 소위 이제 그 근로 무능력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그러한 성격이 강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008년부터 역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이 되었고 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2010년대로 들어갑니다. 성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연금이라고 하는 공공부조가 시행이 되었고요. 2011년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라는 사회서비스가 시행이 되었고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사회수당이 시행되고 있고요. 2020년대로 넘어가면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리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고 하는 사회수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1쪽에는요.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라고 해서 요게 이제 최근에 좀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키워드들, 요새는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 분권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고 있고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사회복지 운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그 소위 최근의 사회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 또는 최근 동향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 91쪽, 92쪽에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장은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컴팩트하게, 하지만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4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